네, 여러분은 작가주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예술 영화를 얘기하는 것 같고, 뭔가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지루할 것 같고, 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작가주의적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분인 미카엘 하네케 감독님의 영화 아무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카엘 하네케 감독님은 현대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보여주시는 감독님으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작품들이 많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법한 영화는 오늘 다룬 영화인 아무르와 하얀 리본, 피아니스트 같은 영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대중성 있는 오락 영화와 정반대의 결의 영화를 하시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 난이도가 좀 있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화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확실히 진입장벽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약간의 영화적 지식만 있다면 이만큼 훌륭하고 깔끔하게 자신이 던지고자 하는 주제성을 드러내는 영화가 몇이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흔히 말하는 예술 영화가 자주 오용되는 작가주의라는 말처럼 감독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찍는 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아무르라는 영화는요, 음악가 출신의 노부부 조르주와 안느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안느가 노화로 인해 신경마비가 오고 치매까지 겹치면서 그들의 집에서 조르주가 안느를 돌보고 간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 영화 러닝타임이 2시간이 조금 넘는데요. 2시간 내내 조르주가 계속해서 상태가 악화되는 안느를 돌보는 행위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안느의 상태가 변을 가리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면서 외부 간병인을 집에 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영화에서 안느를 돌보는 주체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주인공인 조르주일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조르주를 돕는 건물주 부부에 고용된 간병인 같은 외부인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조르주와 외부인이 안느를 바라보는 관점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외부인들은 안느를 볼 때마다 빨리 건강을 찾기를 바란다거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응원을 합니다. 또한 부부의 딸로 나오는 에바는 안느를 보러 가서 그 치매 환자한테 아무 의미 없는 자신의 부동산 계획 얘기를 막 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반면에 조르주는 안느가 첫 수술을 받을 때 마치 자신의 수술인 것처럼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 영화 중간에 자신이 죽는 악몽을 꾸는 것과 같이 안느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상황에 자신을 대입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면 안느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서 조르주가 전속력으로 달려갈 때도 정말 아장아장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이미 신체가 극한까지 노화한 상태인 것은 조르주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안느가 죽음을 바라보는 지금의 순간은 조르주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르주는 안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일 것이고요. 이 외부에서 삶에 대한 응원이나 의견을 던질 때마다 조르주와 안느는 매번 다른 이야기로 회피하거나 아주 침울한 상태가 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노화에 의한 이 어쩔 수 없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조르주만이 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이 영화는 조르주의 시선을 빌려서 죽음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신을 시도하던 안느를 발견하고 질책하는 조르주의 모습도 그렇고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물도 안 먹고 식사도 안 하는 안느를 조르주가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조르주 역시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엄청나게 갈등하는 거죠.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에는 조르주의 손으로 안느를 죽이는 아주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조르주가 안느를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맥락에서 이 장면은 사실상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드디어 받아들였다는 맥락으로 기능하는 거죠. 아무르에서는 이렇게 노인의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제한된 공간 컨셉을 설정하는데요. 아무르에서 묘사되는 공간은 몇 개 없어요. 영화가 시작할 때 제자의 공연을 보러 가서 공연장이 한번 나오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내부 장면을 제외하면 부부의 집 말고는 다른 공간은 전혀 묘사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안느가 수술을 받을 때도 병원신을 넣는 것이 아니라 입원 기간 동안 텅 비어있는 집 안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제한된 공간 설정은 관객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주인공의 아내가 뭔가 심각한 병이 생겨서 수술을 받는데 우리한테 그 상황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조르주와 안느가 친구의 장례식 관련한 이야기를 아주 오래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갔다 오는 상황도 바깥 묘사를 전혀 안 해주고 그냥 부부의 대화로만 풀어내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궁금하고 불편해요. 이렇게 굳이 궁금함을 해소시켜주지 않는 공간의 설정은요, 역설적으로 감독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뭔지 더 강조하게 돼요. 너희 지금 저 바깥 이야기가 궁금하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은 별로 관심 없지? 그러니까 난 이것만 보여줄 거야 하는 식이죠. 이 영화가 시작될 때 제자의 공연장 씬을 굳이 넣은 이유도 이러한 이유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연장은 기본적으로 무대 위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연이 진행되는 아주 긴 쇼트 동안 무대는 안 보여주고 관객석만 계속 보여줘요. 이렇게 의도적인 답답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사회적 기능을 상실한 노인의 죽음을 강조해서 보여주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현인 셈이죠. 그리고 조르주 부부의 집에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경찰들이 부부의 집을 조사하기 위해서 문을 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장비를 가지고 부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화 초반에 집 문에 도둑이 들어오려다 실패한 흔적이 나와요. 이 집은 잠궈 놓으면 바깥에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 집인 거죠. 그럼 이 집은 무엇으로부터 이 노인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게 돼요. 지금 조르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앞서 내내 말했듯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 집의 현관 바깥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 됩니다. 안내가 영화 중반부에 목숨을 끊으려 할 때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집 바깥으로 몸을 던지는 투신을 선택하려 하기도 했죠. 조르주의 악몽에서도 현관 바깥으로 나가자 죽음을 맞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그런데 문이라는 게요, 들어오기가 어려울수록 나가기도 어렵죠. 이 외부와의 단절을 강하게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가둔다라는 맥락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를 보면 집에 비둘기가 들어와요. 조르주가 비둘기를 잡으려고 집안 복도에서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결국에 아주 힘겹게 잡아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이전에 안내가 새로운 휠체어를 타고 복도에서 막 신나게 휠체어를 이리저리 몰아보는 장면의 반복이거든요. 이 비둘기를 안내에 대입하는 이미지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조르주가 영화 마지막에 유서 혹은 편지 같은 것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해요. 집에 비둘기가 들어와서 내가 붙잡았는데 결국 그냥 풀어줬어. 집 밖으로 방생해줬다는 거죠. 이 말이 내가 안느를 죽음으로부터 가둬놨었는데 결국 놔줬어, 이런 말이에요. 영화 전체를 압축한 말인 거죠. 그리고 조르주도 살아있는 안느의 환상을 보면서 집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르주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겠죠. 그렇게 영화의 마지막은 모든 문이 열려있고 텅 빈 집안의 모습이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미카엘 하네케 감독님은 이렇게 공간적 설정을 통해서 이 노인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아주 깔끔하게 보여줍니다. 이쯤에서 잠시 아무르와 같은 영화의 흥미로운 해석들을 저처럼 스크랩해두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기록을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줄 도구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ODP북 키트인데요. 짧은 메모, 스티커와 함께 아주 간단하게 사진을 출력하고 붙이기만 하면 이렇게 시네마틱한 나만의 영화 기록이 탄생합니다. 좋아하는 영화뿐만 아니라 일상 기록으로 활용해도 너무 좋고요. 수제본의 슬레이트 디자인으로 일상 공간 어디에 두어도 어울리는 인테리어 소품이 되기도 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 구경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미카엘 하네케 감독님이 예전에 인터뷰 중에 이 영화의 역할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던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네케 감독님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차갑고 관조적이세요. 결국 이 영화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주장보다는 죽음 자체에 대해서, 그 공포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생각해보는 게 어때 정도의 온도인 거죠. 그 성향이 사실 촬영과 편집에서도 아주 짙게 드러나는데요. 다른 의도들을 배제하고 촬영에서 샷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제일 기본적인 요소가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행위, 운동성의 크기입니다. 손인사를 하는 모습을 찍는다면 움직이는 팔만큼의 사이즈로 찍어야 하고요.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찍는다면 전신이 움직이니까 전신을 찍는 거죠. 이것이 촬영적 지식에서는 어떤 의도에서 가장 먼, 가장 객관적인 태도인데요. 이 아무르를 보면 아주 감정적인 샷에서도 일반적인 영화들처럼 뭐 클로즈업을 들어간다거나 촬영적으로 강조하는 화려한 카메라 무브를 넣는다거나 뭐 하지 않아요. 정말 행위 그대로만을 촬영합니다. 관객들에게 무슨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관찰을 요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화 중에 관찰자 입장인 외부인과 조르주가 대화할 때 조르주는 보여주지 않고 관찰자만을 보여준다거나 공연장에서도 관찰자만을 보여주죠. 조르주 역시 병상이 악화되어가는 안느를 관찰한다고 자주 표현되고요. 관찰이라는 것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요. 이 태도는 편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트 하나하나가 엄청 길어요. 지루할 정도로 길거든요. 왜 안 자를까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요. 이 편집에서 몽타주와 비슷한 개념으로 데쿠파주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게 쇼트와 쇼트가 편집돼서 딱 붙는 지점 있잖아요. 그 지점이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을 날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건 편집자가 이 서사에 개입했다는 것을 관객들의 무의식에 상기시켜주죠. 결국에 편집이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과한 요약이지만 이게 데쿠파주입니다. 어렵나요? 어쨌든 하네케 감독님은 본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데쿠파주를 극단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편집 방향성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신의 의도나 주장보다는 이 죽음이라는 현상을 그대로 관찰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쇼트의 길이가 길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네케 감독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작업을 하신 거죠. 외부인들이 모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르주는 죽음을 고민했고, 관객들이 바깥 공간을 보고 싶어 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노인의 공간만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고 두려워서 피하고 불편해하는지를 계속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그 끝에서 안느가 죽는 장면은 조르주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살인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일 뿐인 거죠. 하네케 감독님은 이렇게 우리가 피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최대한 관조적인 시선으로 보여줌으로써 현대사회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고찰하게 할 수 있는 작품들을 주로 하세요. 이런 특징이나 하네케 감독님의 문법들을 알고 그의 영화들을 보신다면 그냥 작가주의적인 예술영화구나가 아니라 어떤 영화적인 카타르시스도 느껴질 것이고, 그가 제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고민해보며 영화의 여운을 확실히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화와 관련한 더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